2013년 2월 3일 오후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살던 74세 할머니 이 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할머니의 시신을 처음 본 건 할머니의 며느리였는데요.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집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며느리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여벌의 현관 열쇠로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집안은 조용했고요. 거실도 평소와 같았기 때문에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외출하셨거나 주무시고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침대 위에 있는 할머니의 시신을 목격했던 거죠. 지난달 3일 저녁 청주의 한 아파트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곳에 혼자 사는 74살의 이모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아들이 막 뛰어 들어가면서 막 안에서 대성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 얘를 안고 안에 들어갔어요. 안방이 완전 뭐 비계에서부터 이불이 피바다가 됐더라고요. 그 현장이 굉장히 참혹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직접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 사진들을 자세히 좀 보십시오. 뭔가 좀 눈에 띄는 게 있지 않나요? 저 흑백 처리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눈에 띄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축축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예. 되게 넓은 면에 퍼져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없는 곳도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저게 다 물에 젖어서 그런 거 맞습니다. 그리고 담당 형사 이 표현에 따르면 그 당시에 안방은 거의 물바다가 돼 있었다고 그래요. 바닥을 이렇게 걸어갈 때마다 뭐 철퍽철퍽할 정도로 물이 가득 차 있었다고 그러고 안방 침대와 이불, 침대 위에 있던 뭐 할머니 시신까지 온통 축축하게 젖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니 여기가 욕실도 아니고 사람이 자는 침실인데 여기가 물바다였다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확실히 이상하죠. 바닥에 물이 고일 정도로 물을 갖다 부었다는 거는 화장실이랑 안방을 최소한 수십 번은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분명히 사건 현장에 이 범인은 장시간 머물렀을 거예요. 혹시 뭐 눈여겨볼 만한 또 다른 특이점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현관문 안쪽 도어 위에 휴지를 돌돌 말아서 빈틈없이 꽉 막아둔 겁니다. 집안에 있던 할머니의 가방과 지갑 또한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거실과 연결된 주방 싱크대 앞에선 피를 닦은 걸로 보이는 수건이 발견됐고요. 싱크대 배수구에서도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거실과 부엌은 범인이 청소를 한 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안방은 물론 거실과 부엌에서도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나 족적, DNA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가 아주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인데요. 아파트 출입구하고 엘리베이터 그 안에는 CCTV가 설치돼 있어요. 다른 곳은 이제 없으니까 CCTV 영상만으로는 누가 어느 집에 출입을 했는지 이걸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는 좀 불가능하고요. 게다가 또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범행 추정 시간대에 아파트에 출입한 사람이 대략 755명 정도 돼요. 예. 근데 또 755명을 형사들이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뭐 또 특별해 보이는 사람은 또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처음 현장 감식을 할 때 할머니 시신 옆에서 변이 2덩이 정도가 발견이 됐어요. 배설물이요? 배설물이요. 근데 이 변이 형사들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것으로 보이지가 않았다 그래요. 크기가 작고 그다음에 변에 이물질이 좀 끼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뭐 개똥 뭐 이렇게 이제 보였다고 그래요. 할머니 시신 옆에 있던 변이 개똥처럼 보였다고 했잖아요. 네. 국가수 감식 결과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배설물이 나온 건가요? 아마도 충격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발견됐는데 할머니의 시신을 부검해 보니까 사인은 이제 머리 손상인데요. 머리에 13차례 둔기로 가격을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고령의 노인을 13차례나 머리를 가격했다는 거는 감정적으로 이 사람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여러 번 때렸다든지 여러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사팀도 이제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분명히 집안에 뭔가 남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현장 감식을 무려 몇 번을 했냐면 5번 정도 했다고 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안방 외에는 혈흔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요. 특히나 잘 정돈된 이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내부 전체 혈흔을 일단 찾았고요. 그랬더니 거실의 TV와 냉장고 사이에 위치한 탁자 뒤편 벽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벽에 묻은 혈흔은 그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소량했는데 혈흔의 양이나 위치나 그리고 형태로 이제 봐서 정지탈 혈흔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혈흔은 피가 묻은 범행 도구를 범인이 휘둘렀을 때 그 피해자가 이렇게 막으면서 핏방울이 범행 도구를 이탈해서 생기게 됩니다. 좀 이렇게 푹 찍혀. 아, 막으니까 멈춰 있네요. 팍 튀면서 나가네. 그냥 이렇게 막 휘두르게 되면은 그런 걸 휘두름 이탈 혈흔이라고 하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네, 이 전형적인 공중에서 휘둘렀을 휘두름 때 이탈 혈흔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정지탈 혈흔입니다. 얼핏 보면은 그 또렷한 형태가 없는 부정형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정지탈 혈흔은 갑자기 멈추면서 관성의 원리로 비산되기 때문에 그때 한 정지한 지점을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비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약간 퍼져 있는데요. 이런 이제 방사형 분포를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지 이탈 혈흔이라는 거는 최초 공격으로 생긴 혈흔은 아니라는 거고 이미 그 전에도 공격을 당했으니까 도구에 피가 묻어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이 포인트인데요. 가격을 당한 다음에 이제 출혈이 생기고 또 가격을 해야 이제 범행 도구에 피가 묻게 되는데요. 최초 1회 이상의 가격이 선행되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뒤에 2회 이상에서부터 혈흔 형태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위에서 아래로 휘둘렀는지 아래에서 위로 휘둘렀는지도 다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작 지점도 알 수가 있고요. 원형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이제 길어지는데 타원형의 이제 형태를 보게 되면은 한쪽은 이렇게 매끄럽고 한쪽은 길게 이렇게 삐져 나왔는데 그걸 머리와 꼬리라고 하고요. 그런 걸 보고 비산혈흔의 방향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혈흔이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이 안방이었거든요. 그 일단 문 앞에서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이 혈흔을 보고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위보다 아래쪽에 몰려 있는 느낌. 손잡이 아래쪽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부정형 형태, 비교적 동그란 형태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이제 타원 형태, 꼬리가 아래쪽을 향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혈흔 형태를 볼 때 피해자는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안방 출입문에 부딪혔고요. 또 밑에 보면 타원 형태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탈 혈흔, 휘두름 이탈 혈흔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탈 혈흔이 이제 식별되었습니다. 융합돼 있는. 손자국 이런 것도 보이거든요. 네, 도망을 맞습니다. 치다가 여기 아래에 뭔가 주저앉아서 결국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생긴 흔적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갔을 때 부딪히고 가격을 수회 이상 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피해자 것으로 보이는 손바닥에 이제 혈흔 형태가 보이는데요. 피해자가 안방 출입문을 등지고 이제 주저앉고 또 안방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잡은 흔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황급 불능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피해자의 머리 쪽을 향해서 3, 4회 가량 이상 이제 범행 도구를 휘둘렀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들어가서 보면 그 좌측에 그 TV에서도 부딪힌 흔적이 있고요. 또 여러 방향으로 공격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당한 다음에 구석에서 한동안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는 이제 침대로 이제 이동을 하였거나 아니면 이제 옮겨졌는데요. 그 침대 베개 주위로 보면 많이 흡수된 혈흔이 많이 이제 보입니다. 네네. 이만큼 이제 오래 누워 있었다. 지금 혈흔 분석을 통해서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수차례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이렇게 도망가려는 피해자가 있는데 돌아가신 분이 계속 집요하게 쫓아다녔다는 네. 거래. 사건에 좀 극악무도하다. 그 지금 보니까 거실에서 최초 공격을 당한 다음에 안방으로 쪽으로. 약간 도망쳐 온 것 같아요, 순서상. 맞습니다. 수사진들이 사실은 그 전에는요 안방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감식을 했을 거예요. 5번에 걸쳐서도. 그런데 이제
이 혈흔 형태 분석으로 거실이 최초의 공격 지점이라는 게 딱 나오니까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형사들이 이제 현장 감식을 꼼꼼하게 하게 된 거고요.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 뭐가 드디어? 주방 싱크대 이 위 찬장에 이 비닐팩이 있었는데요. 그 비닐팩의 심지 안쪽에서 피 묻은 조각 지문, 즉 지문이 부분적으로 남는 쪽지문이 발견이 된 겁니다. 싱크대 찬장 안에서 피의자가 범행 도구나 그 고무 장갑 이런 걸 싸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그 비닐랩 안쪽에 있는 거기에서 그 피해자 혈흔이 묻은 지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혈흔이 묻은 쪽지문이라면 정말 엄청난 걸 이제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혈흔 판단 시약으로 검사를 했더니 혈흔이 맞았습니다. 네. 이게 할머니께 맞는지 그 이제 혈액이 네. 만약에 맞다면 이 지문의 주인이 할머니를 공격한 범인일 테니까요. 쪽지문의 주인이 누군지 그것만 밝혀내면 끝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수사팀은 이 쪽지문의 주인을 이제 그 지문 검색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아피스로 찾아냈는데요. 사건 현장 인근에 사는 41세 보험 설계사 장 씨였습니다. 피가 묻은 범인의 지문. 그 쪽지문에 묻은 혈은 그 자체가 할머니였던 거죠. 야, 진짜 그거 발견 못했으면 못 잡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현장 감식에서 놓쳤던 네. 거실을 찾을 수 있었던 거는 순전히 혈흔 패턴 그렇죠. 분석 중요했던 거죠. 수사팀은 저녁부터 장 씨 집 앞에서 잠복근무 시키죠. 3월 16일 낮 12시쯤에 장 씨가 묵직한 쇼핑백을 들고 집을 나왔는데요. 그러더니 주변을 둘러보고는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당연히 잠복하던 형사들도 저 도망가네. 네. 그리고 바로 쫓아가고 이제 현장에서 바로 긴급 체포해 버렸어요. 이때는 이제 긴급 체포해야죠. 긴급 체포하고 장 씨가 들고 있던 쇼핑백을 이제 뺏어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보는데 그 안에 스모킹건이 있었습니다. 뭐가 들어있지? 장 씨가 범행 당시에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오, 이거는 진짜 스모킹건이네요. 네. 저분인가요? 예, 저 옷입니다. 이게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장 씨가 아파트로 향하는 모습인데요. 패딩 점퍼 차림이잖아요. 네. 이 안에는 티셔츠와 치마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입었던 옷 3벌이 다 장 씨가 들고 나온 쇼핑백 안에 담겨 있었고요. 그 옷에 혈흔 검사를 해봤더니 혈흔 반응도 나타났습니다. 잠복 끝에 장 씨 집 인근에서 장 씨를 검거한 경찰은 혈흔이 묻은 옷까지 증거품으로 압수했습니다. 수사팀은 이제 긴급 체포한 후에 그 장 씨의 차량도 추가로 감식을 했습니다. 차량 핸들과 매트에서 혈흔 반응이 나왔고요. 혈흔에서 할머니의 DNA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뭐 장 씨가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끝난 거 아닌가요? 사건 종결 아닌가요?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장 씨는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자수를 해야겠다는 뭐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할 거라는 말도 하지 말든가. 답답한 게 예. 너무 증거도 확실하고 예, 예. 다 확실한데 본인은 저렇게 빡빡 우기기만 하고 자백 뭐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아니, 저 경우는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본인이 무피권 행사한다 해가지고 기소 못할 사항은 아닌 그건 것 아니죠.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이 장 씨 같은 경우는 무피권 행사하면서 꼬박 하루 버텼대요. 꼬박 하루를 버티고 그 다음 날에야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장 씨의 말에 따르면 그 범행을 저지를 무렵에 빚도 너무 많이 불어나 있는 상태였고 갑상선암 수술에 이어서 유방암 의심 판정까지 받았기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할머니가 살던 아파트에 찾아갔다고 해요. 근데 아파트 복도에서 우연히 할머니를 만났고 할머니가 직접 자신을 집에 들였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할머니 집에 가는 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우연히 만났는데 할머니가 왜 모르는 사람한테 문을 열어주고 집에 들어오라 그래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할머니하고 장 씨는 아는 사이였어요. 어떻게 아는 사이냐면 장 씨의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친구입니다. 어머니의 친구였던 겁니다.
알고 보니 장 씨와 이 할머니는 이미 안면이 있었습니다. 장 씨 어머니와 이 씨 할머니가 이 아파트에 이웃해 살 때 각별한 친한 친구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경찰은 장 씨가 할머니 집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마 난다고 엄마 여기 좀 살았었거든요. 셋이서 맨날 밥도 먹고 막 저녁에도 놀다 가고 막 그랬거든요. 버스 따라다니면 그러면 막 해서 같이 먹고 되게 친하게 한동안 되게 친했어요. 주민분들이 다 알 정도면 그러니까. 장 씨의 주장만 한번 들어보면 화장실이 급해서 할머니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그제 화장실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거실 식탁 위에 있던 금목걸이와 돈 봉투를 보니까 욕심이 나서 몰래 훔치려고 했대요. 그걸 할머니한테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하면서 전화기 쪽으로 몸을 돌리길래 신고할까 봐 순간적으로 겁이 나서 그랬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금품을 훔치는 과정에서 이제 발각돼서 그 피해자가 나무라고 그랬는데 모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자기가 사회적으로나 뭐 또 주위에 그런 것이 두려워서 우발적으로 이렇게 범행을 했다. 장 씨는 남편과 헤어지고 수년 동안 혼자 두 자녀를 양육해 왔는데요.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으면서까지도 휴대폰 요금이나 전기세, 건강보험료까지도 체납하고 심지어는 갓 대학에 입학해서 아르바이트하던 딸한테까지 돈을 빌렸을 만큼 아주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돈을 보고 눈이 뒤집혔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살인을 지금 주장합니다. 예. 애초부터 이 집을 타겟팅해서 자기가 들어갔다면 계획범죄잖아요. 근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소변이 급해서 들어갔다 그러면 우발범죄 쪽으로 좀 시작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범죄자는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해요. 계획살인하고 우발살인의 형량 차이가 너무 나요. 대한민국은. 그렇죠. 네네. 우발적으로 살해했건 뭐 계획적으로 죽였건 피해자 입장에서는 죽음이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재판에서 형량 차이는 우발과 계획살인의 형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갭이.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우발살인을 주장하는 케이스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형사님들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그렇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장시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계획 범죄로 보이는 정황이 제법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장 씨는 그날 오후 지금 16시 20분이니까 4시에 할머니가 사는 아파트를 왔다 갔다 2번 왔다 갔다 하네요. 그렇죠? 네. 10층, 1층, 10층, 1층이니까 오후 4시 때 2번이나 왔다 갔다 사전 답사를 하고요. 그리고 범행 약 1시간 전인 오후 17시 16분경에 자신의 차량을 타고 이 아파트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걸 보면 미리 와서 답사도 하고 화장실이 급하다는 사람이 왔다 갔다 많이 됐네요. 여기 앞에서도 보면 10층에서 내리거나 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단을 3층을 이동을 올라가죠. 했거든요. 마치 13층에 안 내린 것처럼 꾸미려고 그런 건가요? 네, 혼선을 주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파트 인근 갓길에 차를 세워둔 장 씨는 저녁 6시 10분에 다시 이 아파트를 방문합니다. 다시 와. 그리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옷을 싹 갈아입고 단지 입구의 경비실 뒤편으로 걸어 들어왔는데요. 이때에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해서 아파트 13층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눈이 뒤집혀서 우발적으로 살인한 게 절대 아니라는 그렇죠. 진짜 아니네요. 게다가 이제 차량까지도 이 아파트 단지 바깥에다가 옮겨놨던 거니까 옷도 갈아입고 이거는 계획을 단단히 한 완전 거죠. 계획범죄죠. 네. 사건이 일어난 지난 1월 31일 장 씨는 이 씨 할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2차례나 사전 답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위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이 할머니가 사는 13층이 아닌 10층에 내리기까지 했는데요. 범행 직전에는 본인의 차량도 아파트 단지 밖으로 옮기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주간에 2차례에 걸쳐서 10층 이상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범행 시간 이전에 본인 차를 끌고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용의 선상에서 이렇게 배제된 상태인데요. 그 이후에 옷을 갈아입고 1시간 뒤쯤 다시 아파트에 찾아온 장 씨는 아예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1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장 씨가 할머니 집에 머무르는 동안 했던 짓들을 살펴보면 인면수심이 이런 거구나. 진짜 경악스럽습니다. 이 장 씨의 흉기로 쓰인 게 이 장독 눌러놓는 이 돌이에요, 돌. 예. 범행 당시에 그 큰 돌덩어리로 수차례나 공격하는 이 장 씨한테 제발 그만해라. 너 나한테 왜 이러니? 이렇게 하면서 사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이 지속된 거죠. 할머니가 이제 멈춰달라고 했을 때 그때 멈췄어야 되는데 뭐 사실은 더 악독한 짓을 저질러요. 피를 흘리면서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에게 물을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씨 할머니가 둔기를 맞고도 숨지지 않자 할머니 몸에 물을 뿌리기까지 했는데요. 저체온증으로 다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물을 뿌렸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 씨는 9시간 정도 집안에 머물며 구석구석 걸레질을 했습니다.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자신의 흔적을 깨끗하게 지우고 또 지웠던 건데요. 장 씨는 당시 초범이었는데요. 범행 과정에서의 행동들을 보면 참 대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사건 현장에 9시간가량 오래 머무르 보면서 증거를 은폐했던 점도 놀랍지만 할머니 집에서 챙겨 나온 금목걸이도 범행 다음 날 곧장 금은방에 팔아 넘겼더라고요. 이거 뭐 금목걸이 뭐 팔아서 얼마나 한다고. 네. 이 장 씨가 금목걸이를 팔아서 손에 넣은 돈이 고작 30만 원, 가지고 나온 현금 액수까지 합치면 60만 원입니다. 이 60만 원 때문에 그토록 잔인한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는데 사실 분노가 우리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사실 6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 뭐 6억이었어도 그렇죠. 맞아요.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값이 우리가 절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건데 고작 60만 원으로. 검사는 장 씨에게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초범인 장 씨가 당시에 경제적도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판단하여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너무 형이 낮은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장 씨가 어쨌든 당시에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수술을 받아야 되는 등 그런 건강의 문제도 있었고 게다가 경제적으로 압박이 매우 심했다 이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점이 좀 양형의 요소로 고려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유감입니다. 지나치게 피의자의 입장만 고려된 그 형량 아닙니까 이거? 70대 할머니가 이 처참하게 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기까지 했잖아요. 얼마나 악독한 범죄입니까? 미국 같으면 이거 죄질 나쁘다 그래갖고 1급 살인으로 분류되어서 기소됐을 거예요. 그럼 못 나올 수 있는 범죄거든요. 참 아쉽습니다 이거. 와, 너무 황당한 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참혹하게 돌아가시고 하셨는데 지금 이 범죄자의 경제적과 심리적인 그 어려운 상황을 이해한다는 게 너무 분이 나기도 하고 이런 범죄는 반드시 잡힌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사회에 좀 확산이 그렇죠. 되면서 이제 점점 더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검거율 100%에 도전하는 시대가 곧 조만간 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사람이 죽는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이 좀 듭니다.